박영환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현충일 아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진 결과도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진 때문입니다. 불통, 무능, 거부권, 부인 문제를 부정평가 사유로 적시해 대통령의 적은 대통령 아니냐, 이런 점을 확인해 줬죠. 지지율은 깡패입니다. 그게 낮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동해 유전 발표가 국면 전환용 꼼수 아니냐는 주장이 먹혀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우병 촛불 광풍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임기가 3년 남았는데 국민이 포기한 대통령으로 지낼 셈입니까? 최상병 특검이든 뭐든 자신 부인과 관련된 사안은 국민 명령을 받드는 게 지지율 회복의 지름길이 아닐까요?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건강 주는, 행복 주는 능주농협 로컬푸드. 갓 수확한 농산물의 힘.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더 싱싱한 방울토마토, 로컬 농산물, 누룩발효 건강빵, 우리콩 즉석두부를 만나보세요. 능주농협 로컬푸드. 광주 근교 장흥 보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9호점 장례식장. 동신대를 가야 하는 이유. 취업이 잘 되니까. 장학금이 많으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무료 스쿨버스에 멋진 캠퍼스까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동신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장 박종구입니다. 오직 학생, 오직 취업. 초당대학교는 항공특화대학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간혹, 복지, 항공, 글로컬 인재 양성. 초당대학교가 책임지겠습니다. 드림 하이, 플라이 하이. 초당대학교. 물, 숲, 강진의 여름 속으로 제2회 강진 수국길 축제. 수국이 수놓은 여름의 색깔, 강진의 여름 속에 푹 빠져보세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강진 보은산으로 꽃놀이 즐기러 떠나봐요. 제2회 강진 수국길 축제. 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오늘은 예고해 드렸듯이 22대 국회 여야 초선 의원 두 분과 맞수 특집 대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초선이지만 전문성으로 무장한,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중량급 초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 서울 서초을 지역구죠. 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광주 광산갑입니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고요. 30년 이상 방송 기자로 또 SBS 워싱턴 특파원, 또 메인 앵커를 지냈고요. TV조선 또 메인 앵커로도 활약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아주 친숙한 얼굴이죠. 그리고 박 의원은 25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내셨고, 지금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간사, 또 법률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22대 국회 활약이 주목되는 두 분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개원을 했는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는지 먼저 신동욱 의원님부터 짧게. 글쎄요, 뭐 언론인으로 있을 때는 뭔가를 집행한다기보다는 이제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민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긴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무책임하게 제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국회로 오고 보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좀 커졌습니다. 이게 국가 운영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뭐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뭐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만은 이제 전문인으로 있었던 그 시각과 또 국회에 왔을 때 시각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어깨가 너무 무겁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박균택 의원님은요? 예, 그 밖에서 선거 후보이고 예. 또는 변호사이던 시절에는 좀 더 예. 자유롭게 예. 얘기할 수 있고 좀 더 가볍게 예. 언행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맞습니다. 막상 국회의원이 되고 또 이제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예. 직책까지 맡다 보니까 좀 더 언행을 조심스럽고 또 좀 더 책임감 있게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책임감을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22대 이제 국회 출발과 동시에 국회가 이제 특검법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검 만능 시대다. 이런 이제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개원 첫날부터 이제 특검법안 쏟아졌죠. 최상병 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김정숙 특검법. 개원 일주일도 안 돼서 5건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 출발도 하기 전에 여야가 강력한 대치를 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신동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뭐 이 사안들이 언론에 있을 때 다 취재를 제가 지휘를 하고 또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던 사안들이어서 되게 큰 그림들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이제 박균택 의원님이 이제 검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저께 저희가 정치 그 쌍방울 수사 조작 사건 수사 특위 그 특검법을 발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뭐 처음 토론을 합니다만 제 박균택 그 의원님의 표정을 잘 봤습니다. 이제 이성윤 의원이 앞에 계시고 그 옆에 계시는데 저분들이 이제 평생 검찰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애정도 매우 강하신 분들이고 이제 이런 분들일 텐데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검찰을 불신하는 특검법을 내는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언론인이니까 제가 뭐 KBS 앞에 가서 KBS 문 닫아라 이렇게 피켓팅을 하는 것과 예를 들자면 비슷한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착잡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검찰이라는 것이 지금 뭐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이제 수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이렇게 무차별 폭격을 당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언급된 뭐 원래는 뭐 최상병 특검법에서 김건희 특검법까지 하다가 또 한동훈 특검법도 하시겠다 또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도 하시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가 이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불신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 과잉이고 또는 그 입법부의 권한을 너무 과신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너무 과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워밍업을 했는데 우리 신동 의원이 훅 하고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지금 이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를 좀 맡고 계시잖아요. 자, 친정인 검찰을 이렇게 못 믿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 점 때문에 좀 저를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왜 검찰을 불신하느냐. 그 과거의 검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과잉 수사, 편파 수사 시비로 늘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난 뒤에 지금 검찰의 모습을 보면 그 과거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지금 불신을 많이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어떤 그 사냥, 정치적 사냥을 위한 어떤 조작 수사, 창작 수사를 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까지 검찰이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검찰 같으면은 여야의 그 현안이 똑같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여당부터 수사를 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야의 숫자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나 국민이 설령 믿어주지 않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와 명분은 분명히 제시해 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국민들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야당 대표의 부부를 향해서는 3년씩 수사를 해도 되고 왜 여당 관계자나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도록 소환조사조차 못하는가. 국민에게 그 논리조차 설명할 수 없는 논리를 포기해버린 그런 조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검찰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검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서 지금 역시 신뢰를 갖고 기다려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특검법을 그렇게 제출했던 것인데 특검법 같은 경우에 최상병 부분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은 지난 그 21대 국회 때 제출을 했다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래서 국민에게 총선 전에 반드시 이 22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이것은 그 다시 추진할 거라고 약속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저희들이 더 추진한 것이 그 대북 송금 그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인데 이 부분은 22대 국회 출범 전으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하거나 진실을 그 덮어버렸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의적인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세 번째 특검법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제가 이제 한 말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대북 송금 검찰 조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지난번에 그 검찰청 조사실에서 뭐 술판을 벌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문제는 이제 제가 TV조선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보도를 했었던 이화영 지금 수감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문제를 저희가 보도를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 제가 보도 책임자로서 저희 취재기자에게 이게 무슨 뭐 정치적으로 저희가 무슨 제보를 받은 사건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내부자의 제보로 이제 취재가 시작돼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보도를 했었던 문제인데 그 당시에 이게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당시에.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쌍방울 쪽에서 상당히 이제 그 뭐 컴퓨터를 부셔버린다든지 이런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저희가 다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대선을 맞게 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저는 사실 이제 보도 책임자로서 생각을 했고 물론 뭐 수사권이 없으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 문제는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을 들여다보면 호랑이가 있을 것인지 또는 뭐 표범이 있을 것인지 고양이가 있을 것인지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저는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은 전 정부에서 상당 부분 증거가 인멸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수사를 빨리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지금 이 정부가 이 정부에 들어와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거를 조작을 했다라는 그 정황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예. 그 술자석 부분을 이제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이화영 지사가 그 일시, 공간 이런 걸 또 정황을 그 특정하는 데 있어서 뭐 일부 좀 표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면담을 통해서 좀 진상을 정확히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만은 구치소 측이 그 면담을 거부를 했습니다. 검찰에 연락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왜 그런 그 착오가 생기는지를 확인할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이화영 지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실제 그렇게 있고 또 제보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술판 회유 의혹만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신중을 기울 수밖에 없는데 그 검찰이 약 200번 가까운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약 79회 그 검사가 대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지사를 19번만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200번 부리고 79번 면담 조사를 하면서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때 그 과연 이화영 부지사를 불러다가 검찰이 뭘 했겠습니까? 아마 뭐 친근한 담소를 나누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회유 협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그 변호인이 또 출정 가서 교도소에 가서 접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쌍방울 측의 그 변호인이 반대편인 이화영 부지사를 그렇게 만나야 했을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한 듣고요. 말씀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그 민주당 측의 변호인들이 그게 이재명 대표님 변호인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부인을 뭐 회유해서 그 진술이 바뀌고 중도의 변호인이 여러 번 사퇴하고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뭐 내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막연한 의심보다 이화영 그 부지사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민주당 측의 태도 과거에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검찰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진술을 막 바꾸고 하는데 많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짧게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왜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주가 조작 부분이라든가 해외 재산 도피라든가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중대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거나 기소를 안 했을까? 그 부분에 왜 그런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결국은 김성태 회장을 협박하고 회유해서 이화영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토론을 하려면 심야 토론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 1심 선고가 내일입니다. 7일 내일인데 그걸 나흘 앞둔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대북송국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 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미 판결문은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흘 전에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에 대한 그런 압박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으로 의심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검사들의 그런 그 범죄 의혹이나 국민의 인권 문제, 진실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굳이 방탄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그 대표를 위한 방탄이 아니고 어떤 검찰의 행태로부터 국민들이 침해받는 그 인권 문제 이것을 위한 그 방탄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그 이재명 대표와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민주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제가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계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 간 것부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과 관계 하에 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게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 정말로 뭐가 있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없다면 지금 사인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국민의 인권과 관계된 부분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어떤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민주당 앞으로 계속 특검법 발의하실 건지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없다면 역설적으로 이거 하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계 없으면 검찰이 저런 일을 안 했겠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니까 저런 일을 한 것일 텐데 이재명 대표와의 사건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이 싫어서 이 법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저 사건은 앞으로 2년 3년 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을 검찰의 저런 행태를 앞으로 2년 3년 방치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 부분은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박 의원님이 검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사실은 어렴풋한 이제 일종의 저희가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이제 이건 이렇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데 대한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 의원님이 검찰에 오래 계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검찰이 순식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검찰은 나름대로 일을 해온 그동안의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타락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옛날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너무 변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존심과 명예감도 없는 조직이 돼 버렸겠죠. 정상적인 검찰총장, 정상적인 검사장이라고 한다면 2년 3년 동안 김건희 여사 소환도 못해서 저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 저런 상황을 방치를 했겠습니까? 이미 그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검찰은 옛날의 검찰이 아니다. 옛날의 검찰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의 검찰은 정말 어떤 뭐 신뢰를 보내줄 수가 없는 그런 조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뭐 검찰을 제가 뭐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당도 이제 특검법 발의에 합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윤상현 의원 당권 주자죠. 그분이 이제 발의한 거긴 하지만 김정숙 특검법 그러니까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의혹을 비롯해서 옷값, 특수활동비 의혹을 총망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신 의원님께 제가 그 질문을 드릴 텐데 이거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물타기 아니냐 이런 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안의 경중을 두고 봤을 때 물론 김건희 여사가 현직 이제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이 있고 김정숙 여사는 이미 퇴임하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 중에 소문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취재로 확인한 부분들 인도 방문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셨는데도 특활비로 뭐 옷을 맞췄다 또 거기에 옷을 재단하는 사람이 무슨 뭐 핸드폰을 뭐 닦았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마타도에 사실 시달리셨는데 실제로 김정숙 여사님은 그 인터넷에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호화로운 옷을 갈아입으셨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다 찍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부인이 뭐 해외 출장을 가시든지 공식 행사에 가셨을 때 그렇게 호화로운 옷을 많이 장만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이 의문도 하나 있는 거고요. 또 무슨 샤넬에서 옷을 뭐 협찬을 했느냐, 구매를 했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또 인도 가신 부분은 뭐 그거 하나만으로 토론을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대통령의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는 게 그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효 여사께서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하신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영부인의 단독 외교 맞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인도 가서 뭘 하고 왔습니까? 타지마할 가서 관광하고 사진 찍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직 영부인이 뭔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판단을 잘못해서 뭐 고가의 백을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나 이 사안과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그냥 넘어간 과거의 일들을 비교하면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집요하게 특검을 하자라고 하시면 김정숙 여사도 마땅히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건데. 네. 그런데 이거는 지나간 분이니까 그냥 우리 그냥 뭐 옛날 얘기다 이렇게 하시면요. 이거 지금 불과 3, 4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다음 정권이 지나가고 그 다음 정권 때 수사받고 구속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특검법으로 할 것인지 우리 정부니까 우리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것인지 이것은 뭐 판단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정치 공세를 세게 하시면 김정숙 여사 부분 또 그 따님이 태국에 가서 취업한 그 사위가 취업한 부분 또 그렇게 해서 국고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부분 이런 부분들 특검으로 저는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검찰이 지금 그 전 정권을 상대로 과도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도 전 사위의 뭐 취업 문제, 뭐 그 과정에 뭔 문제를 밝힌다고 지금 전주지검이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스토커식으로 수사를 벌인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잔인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찰이 전 정권을 상대로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 얼마나 열심히 수사를 해줄 텐데 굳이 특검을 도입하는가. 더 열심히 해주는 검찰을 놔두고 그래서 저는 정치 공세라고 이걸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외교 관례상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게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외교를 나갔었을 때 드는 비용 이걸 한번 좀 공개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때 썼던 비용이 비정상적인지 수긍 가능한 것인지 한번 비교를 하는 기회를 국힘 쪽에서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본질은 비용은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은 필요하다면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대통령 전용기까지 띄워서 갈 만한 외교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 문화부 장관 도종환 장관이 초대를 받았는데 갑자기 특별수행원이라는 김정숙 여사가 들어오고 실제로 문화부 직원들은 2명밖에 가지 않고 전부 대통령 청와대 직원들이 다녀왔다는 거죠. 왜 거기 가서 행사 하나 참가하고 관광하는데 대통령실 직원이 23명이 가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은 사적인 동기 없이 과연 있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뭐 아까 물타기라고 말씀하셔도 좋은데 너무 가혹하게 지금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그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신다면 뭐 그 부분도 불가피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공격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부분은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고 법 적용만 제대로 했으면 민주당이 관여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현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소환 조사조차 못하고 소환 얘기를 꺼냈다가 저렇게 자리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법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너무나 잔인한 수사를 당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빨리 결론을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마무리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오히려 뭐 저희로서도 정치적 부담도 적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 뭐 박 의원님도 고뇌가 있을 것이고 저도 고뇌가 있을 것인데 특검이라는 것이 과거의 경우를 보면 저도 취재를 하면서 무슨 뭐 예전에 온로비 사건 특검부터 시작해서 많은 특검을 지켜봤는데 사실 특검 정국이 시작이 되면 국가가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면서 거의 모든 것이 마비됩니다. 여론이 그쪽으로만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특검을 선택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은 21대, 22대 연이어서 정말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 아닙니까? 사실 행정권은 저희 국민의힘의 후보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입법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 국정을 그렇게 마비시켜서 이제 민생 경향이 이제 강조하시는데 실제로 민생이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 리스크가 아니라면 정말로 민주당이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론된 특검 4개, 5개 하면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언론에 있어 봤기 때문에 대중들이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빨려 들어가는지를 너무 많이 절실하게 봐왔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에 간곡히 특검을 하시더라도 좀 저희하고 좀 협의도 해 주시고 그전에 뭔가 다른 해법을 찾아서 특검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미리 좀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우리 국힘에서 어떤 청와대, 용화대를 상대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고 또 그 검찰이 제대로 이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만 해준다면 특검법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분이 이게 뜨겁게 토론 벌이는 사이에 일부를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실 이제 특검 제도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미국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누인스키 사건 그걸 했던 케네스 스타 검사도 종국에는 특검 무용론을 주장했었습니다. 요거는 여야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CM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전자가전 살 때도 분수가구 살 때도 악기 소품 컴퓨터 금호월드 다 있지. 원스톱 쇼핑 즐거운 쇼핑 행복을 드리는 금호월드. 금호월드 오길 잘했지? 당연하지. 광주여자대학교 양궁선수 안산입니다. 저는 세상의 중심을 향해 쏴라라는 마음으로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조화로운 사랑이 넘치는 대학 광주여자대학교에서 당신의 꿈에 도전하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교육 선도대학 광주여자대학교. 네? 카드 매출 실적으로 대출이 된다고요? 문화신협에선 최근 6개월 평균 매출의 최대 2배, 또 신용대출은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문화신협의 사업자 카드 매출 대출로 승승장구하세요. 금리 및 조건 등 자세한 문의는 광주문화신협 1644-7990. 순천만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을 담다. 순천 풍덕지구의 미래를 담다. 순천 최초 자유의 자부심을 담다. 정원과 함께하는 삶, 매일이 특별한 경험. 순천 그랜드파크 자이에서 시작됩니다. 6월 견본주택 개관 예정. 1833-7716 GS건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초선 여야 의원 두 분과 특집 맞수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그 원구성 법정 시한이 이제 내일입니다. 7일인데 협상은 지금 공전을 거듭 중이고 아무래도 이제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 또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이 결국 이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지금 다 가져가겠다는 게 사실 문제가 안 풀리는 원인이에요. 과방위도 가지고 가겠다고. 네, 과방위까지. 네, 그렇게 정말 다 가져가실 겁니까? 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우리 존경하는 신 의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지금 법사위가 지난 국회에서 어떤 법안 통과를 모두 이렇게 막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운영위는 분명히 저 대통령실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워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걸고 다시 한번 민주당의 많은 의석을 몰아주신 국민의 뜻을 생각하면 이번 국회에서는 그런 법률 민생 법안 문제라든가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라든가 또 어떤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게 해야 한다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사위 그 운영위원장 자리를 그 민주당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저는 국민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뭐 아주 미시적으로 지금 이 시점의 상황 판단도 중요하시지만 우리가 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살아가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는 물론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그 다수결보다는 대화와 협치와 양보, 소수에 대한 배려 이게 더 중요한 제도의 저는 그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뭐 우리가 더 많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니까 모든 위원장 우리가 가질래 이것도 맞습니다만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관행적으로 이제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하는 것은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국회의장까지 가져가시면 법사위에 통과시켜서 국회의장이 직권을 상정을 해서 모든 법안이 프리패스로 이제 통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국정 운영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는 또한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독재자를 만드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는 법사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최소한의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는 조금 남겨두시고 다른 중요한 민생 법안의 위원장을
가져가셔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많이 발의를 해 주시면 대통령도 굳이 거부권 행사할 필요가 없고 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아무리 저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이 정치인데 좀 그런 지혜도 좀 발휘를 해 주셔서 정말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게 타수당이 좀 아량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되게 좀 부드럽게 공격을 하셨는데 예. 그 견제와 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16대 국회까지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했었죠. 같이 같은 당에서 나왔고 또 21대 국회 전반기에 그렇게 같은 당에서 맡은 적이 있었는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 때문에 서로 뭐 나누어서 맞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이 과연 그 어떤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필요한 일이지 지금 국회 내 여야 사이에 필요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을 갖는 게 국힘당의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대통령이 바른 길을 가도록 좀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그랬었으면은 함께 견제와 균형의 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협치를 계속 거부하고 국정을 독단으로 운영하는 그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올바른 길을 가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빠른 얘기를 해보지를 않았고 이번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국민들 대다수가 그게 통과돼야 한다고 제6의결돼야 한다고 믿는데 국힘 의원님들 지난 21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아무도 안 해주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길만 가고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런 국힘 의원님들에게 또다시 법사위원장을 맡겨서 과연 그 법률안 그 입법의 문제를 전적으로 맡겼었을 때 또 22대 국회도 지난 국회와 같은 무능한 모습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보니까 21%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5명 중에 1명밖에 지지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힘 의원님들도 용화들을 향해서 똑바로 일을 하도록 지적을 해 주는 게 맞지 거기와 한 몸이 돼서 그렇게 그 응원하고 거기가 손을 잡고 나가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떤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가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국힘이 나중에 어떤 그 국민의 신뢰를 받고 용화대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비판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를 얻을 때 그때는 법사위원장을 국힘에게 넘겨줘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은 참 야당은 참 편한 것이고 이제 여당이 되면 입법부의 일환으로서의 이제 역할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정부 여당으로서 국정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대통령이 다 잘하실 수 없는 거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지 못했느냐라는 뼈아픈 얘기는 저희가 피할 길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저는 22대 국회의원이니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인데 다만 지금 뭐 민주당이 지금 법사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소탐대실이라고 보는 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합리적인 말씀이 저희 국민의힘에 납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법안은 우리가 다 만들어서 통과시킬 테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이 여당이 우리가 만드는 좋은 법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설득해줘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치 구도상 저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런 말씀은 불가능한 얘기고 법안은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뭐 그런 것이지 국민이 민주당에게 170석, 180석을 줬다고 해가지고 법안조차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위임한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특별한 개정 법안을 만드실 때 그때는 국회 야당인 저희의 뭐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줬으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줬으니까 법안도 민주당이 만든 것은 다 좋은 법안이다. 국민들은 그것을 지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행정부로 가서 최종적인 사인을 받기 전에 여기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충실히 반영된 법안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 가지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그 총선 때 민심이 바뀌었던 그 계기를 보면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거부권이 행사됐, 국힘이 그 입법에 대해서 찬성하지를 않았고 또 그 대통령이 거부했던 이런 모습, 이것 때문에 국민 여론이 나빠졌던 것이고, 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같은 이런 무리한 국정 운영,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민심이 그렇게 변했던 거 아닙니까? 그 견제 역할을 전혀 못했던 국힘의 그런 그 입장이라든가 이것도 거기에 어떤 한 그 기여를 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국민의 그 총선에 나타난 민의는 결국은 국힘과 그 대통령이 국정 운영, 국회 운영을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뜻이 거기에 분명히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그 총선을 계기로 이제 어떤 청와대를 견제하는 그 운영이, 그리고 법률 그 입법과 관련되는 법사위, 이것을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 이게 저는 국민의 뜻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별적인 법안에 대해서 지난 선거 전략상 저희가 뭐 잘못 판단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선거 국민들의 민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개별적인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선거 전략상 판단을 잘못해서 저희가 뭐 선거에서 패배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예를 들자면,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같은 거 절대 제가 인정할 수 없는 법들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많은 법에 대해서 사실은 법사위를 가져가시면 전혀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많은 법들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셨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발의되는 모든 법을 우리가 법사위 통과시키고 국회의장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다. 뭐 최상병 특검법 때문에 선거 여론이 나빠졌다,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석할 수 있고 그것도 얼마나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판단을 잘못해서 저희가 선거에 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안을 지금 통제하시겠다는 그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법들 중에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법이 뭐가 있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다음 집권을 위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정당입니다. 그러한 민주당을 두고서 그 뭔가 뭐 나쁜 법을 추진하는 정당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제가 동의하기 아니요, 뭐 어렵습니다. 모든 법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합의 없이 결코 통과시킬 수 없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발목을 잡는 거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국회 입법 정신이라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가 필요한 법은 합의가 필요한데, 아마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막 휩쓸려 넘어가는 법안들이 저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꼭 나쁜 법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고 의견이 다른 법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저희에게 어쨌든 법안을 스톱시켜 놓고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여지조차 허용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근데 저희가 뭐 의석수가 108석이 적은 의석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더라도 국힘 의원님들과의 협의는 당연히 중시할 것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되 그게 그 국민의 의사에 분명히 합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와대 입장을 편을 들거나 너무 지나친 그 보수적인 분들의 입장만을 중시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통과시키는 것이지, 모든 법을 협의 없이 마음대로 추진할 일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안보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이 오물풍선 한 1000여 개를 내려보냈습니다. 이게 자동차 앞 유리창에 떨어져서 깨지는 일도 있었고 인천공항에 활주로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유치하고 졸렬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이렇게 또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예, 북한이 벌이는 저 행태 창피합니다. 예. 한민족의 그 체면을 떨어뜨리는 정말 그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왜 불필요한 자극을 하고 원인을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뻔히 그런 집단인 걸 알면서 왜 굳이 그 싫어하는 그 삐라를 그렇게 보내도록 방치를 하고 왜 자극을 해서 굳이 그렇게 그런 도발을 유도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이것은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국가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울 필요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오히려 그런 그 북한을 자극을 하고 그런 북한의 공격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거꾸로 이용하는 것 같다는 저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왜 정부가 그렇게 무책임한 그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일을 저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북전단 그 보내는 거를 이제 정부가 방치해서 결국 북한을 자극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항상 북을 자극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또 대북전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막으면 안 된다고 또 했던 측면에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도 그거를 개입하기는 쉽지 않죠, 의원님? 물론이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저는 이번에 오물폭탄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다. 만약에 거기에 우리 인체 유해한 무슨 뭐 화생방 물질 같은 거를 소량이라도 묻혀서 떨었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면서 좀 전에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극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됐다는 그 논리가 이제 전형적인 제가 보기엔 민주당의 논리신 것 같은데요. 이제 모두의 9.19 군사합의 이제 무력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문제는 당시에 9.19 군사합의가 체결됐을 때 2018년인가 이제 그렇죠. 18년. 정말 그 저희 이제 그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절대로 체결해서는 안 되는 합의를 체결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북한은 지금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뭐 탱크나 항공기 이런 걸로는 저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핵이라든지 뭐 ICBM이라든지 미사일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하고 비대칭 전력에서 우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그 휴전선 부근에서의 정찰 활동이라든지 북한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미리 선제 타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손발을 묶었거든요. 그 9.19 군사 합의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를 지금 북한이 오염비라 때문에 중단을 시킨 것이 과하다, 졸렬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애당초부터 제가 보기엔 이런 협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국가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튼튼한 국가의 안보를 구축을 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대비태세도 하지 않고 또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군사훈련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미훈련 계속 못하고 5년 동안 컴퓨터로 하는 훈련 이제 그런 것만 하고 그래서 우리 군사력이 지금 도대체 전투를 할 수 있는 군대인지도 의심스러운 지경까지 지금 저는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북한을 자극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진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우리가 정말로 만에 하나 10,000분의 1의 유사시에도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대비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대화로 남북 문제를 풀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런 대비 태세 없이 우리 손발 묶는 협약을 막 맺어가지고 해놓고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 이게 지금 그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일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9.19 군사 합의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인 평가가 각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만큼 좋은 안보가 뭐가 있을까라는 시각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위성 감시를 통해서 북한의 사정을 속속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그 재래식 뭐 감시 이 수준이 좀 뭔가 조치가 후퇴했다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안보의 위협으로 평가하시는 부분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안보 역량을 키우면 됐지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비가 걸렸다고 해서 그 칼로 찌른 사람 물론 잘못했죠. 그렇지만은 굳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자극을 하고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로 찌른 사람이 잘못이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는 게 어른스러운 태도인데 왜 그렇게 그 어떤 청소년 그 사춘기 때 시비 거는 그 수준의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극을 하는 것이냐. 어른이라면 청소년들이 칼을 들고 있으면 칼을 뺏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뺏는 그 칼로 네. 누구를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는 그런 칼을 들고 있는데 물론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고 또는 잘 달래서 그 칼을 뺏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한 햇볕 정책이고 그런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소위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의 핵 전력과 미사일 전력만 강화시켜 준 것이지 효과가 없다.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평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훈련 못하게 북한과 합의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강군을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똑같이 핵 전력을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 북한이 정말 형편없이 이상한 짓을 자꾸 하니까 계속 달래서 교화를 하자. 이제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교화가 됩니까? 범죄자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칼을 뺏는 거 좋은데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은 칼을 뺏는 행동이 아니고 칼로 나를 찌르게 만드는 자극에 불과한 것 같아서 그 좀 어떤 안보에 대응하는 거 수준을 좀 높여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보 문제는 정말 민주당도 이 부분만큼은 이를테면 뭐 정치적으로 정부의 조치를 뭐 비아냥된다든지 사실은 이제 북한이 이런 것도 하는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남남 갈등을 야기하기 위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뭔가 자꾸 자극을 해서 남쪽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노정시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오래된 대남 전선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주당이 자꾸 좀 말려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걱정이 좀 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어떤 남북의 평화가 곧 안보고 경제고 민생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강조했다고 해서 안보 의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말씀을 나눠보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 시각을 갖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향후 또 대북 확성기 재개 이것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짤막하게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물 폭탄 중단한 게 대북 확성기를 좀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어쨌든 저 부분은 칼을 뺏는 행동이 아니고 칼로 찌르게끔 유도하는 행동에 불과할 수 있으니까 확성기 재개하면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뭐 해야 된다 안 된다는 제 판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대북 확성기가 이제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을 자극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뭐 7년 8년씩 이제 그 전선에서 복무를 하고 돌아가는데
북한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대북 확성기입니다. 이게 남한의 문화가 이제 북한으로 침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뭐 요즘은 물론 뭐 USB로 드라마도 보고 합니다. 이명웅 노래를 틀면 아주 저기 한다. 그래서 북한의 병사들이 몇 년을 거기서 근무하는데 대북 방송을 들으면 돌아갈 때쯤 되면 남한의 사정에 우리 청년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남한의 노래가 뭐가 유행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로서는 체제 우위를 북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방법인 건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아주 격렬하게 반발을 하니 이 부분을 우리가 써야 할 것인지 또는 자제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뭐 정치적인 판단이 저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열띠게 토론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분 정도씩 앞으로 의정활동 어떻게 하실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예, 사실은 우리 그 정치에 있어서 법률이라는 그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수록 저는 좋은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필이면 법률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굳이 그렇게 법률적인 문제, 수사 이런 것들로 너무 그 야당을 옥죄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법률위원장의 책임이 커진 것 같은데 저 법률위원장의 역할, 법사위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또 특별대책단 간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별로 큰 쓸모가 없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신 의원님. 예, 정말 좋은 말씀하셨고요. 덕담에는 덕담으로 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오늘 다시 한번 하고 다만 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정치가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왜곡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 이 부분이 민주당에게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좋은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민주당도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생산적 토론 감사드리고 자 파이팅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